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날이 무더워지면서 이제 곧 휴가철을 맞이합니다.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해외로 갈까 슬슬 휴가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가 열리면서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었던 여행 본능이 살아났고 그래서 올여름 기분 좋게 여행 계획 들뜨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관광산업은 이제 상처를 딛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팬데믹 이전 역대 최고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호황을 누려왔던 국내 관광산업. 앞으로 그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잠시 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또 여행 각종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투데이 핫경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5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완만한 내수회복세, 또 경제심리 개선, 견조한 고용 증가세 등으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확고한 물가, 또 민생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하반기 수출, 투자, 내수에 활력을 제고시키고 경제 체질의 구조적인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15주 연속 개선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는 84.6으로 지난주에 83.9 대비해서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3월에 66.3을 기록한 뒤에 15주 연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둘째 주에 84.4로 집계된 이후에 1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하지만 최근에 금리 동결 등으로 인해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의 분기별 CFO 시그널 서베이에 따르면 이번 분기에 응답한 사람들은 이전 분기 때보다도 내년의 경제에 대해서 더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CFO들의 향후 경기 개선 전망은 북미, 유럽, 중국, 남미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등 5개 지역 모두에서 하락했습니다. 12달 후에 북미 경제에 대한 평가가 가장 어두웠는데요. 응답자의 34%만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혀서 이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54%에 비해서 약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위조 여권 사용으로 붙잡힌 원도형 테라폼네스 대표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 동안 구금을 연장했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한 여권으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현지 당국에 체포돼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권 대표에 대한 위조 여권 사건 관련해서 다음 재판은 현지 시간 16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고 같은 날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한 현지 특별검찰청의 소환 조사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초대 손님과 함께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사무처장, 이재곤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 함께하십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2019년이었죠. 그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약 1,750만 명.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 5,170만 정도 되니까 한국에 다니는 한 4명 중에 1명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왔었는데요. 그렇게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관광 수출이 서비스 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5대 수출 산업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많이 악화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도 외국으로 많이 나가지를 못하면서 관광산업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했었는데요. 교수님, 그 코로나 기간 또 전후 포함해서 관광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나 위축돼 있는 겁니까? 예, 관광이라고 하는 현상은 일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전공할 때는 보면은 뭐 일반적인 환경이 정치 환경, 생태 환경, 경제 환경 모든 환경들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졌던 부분들은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죠. 사실 관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장 기본이 이동이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700만이 들어왔는데 2020년에는 90만으로 이제 떨어지고요. 그리고 22년에는 300만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한 600만으로 좀 늘어나기 시작한 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인데요. 네. 이게 관광이라는 현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친선의 효과가 있는데 그걸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광이 이제 3D 업종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산업은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종사하겠다라고 하는 종사원들이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관광의 전체적으로 여행뿐만 아니라 관광의 일반적인 어떤 그 후퇴를 갖고 올 수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제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광 상품이 관광 자원이 그렇게 좋은 국가가 아닙니다. 나라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 관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관광의 역군들이 열심히 살아왔죠. 네. 그래서 뭐 2.8%의 GDP를 갖고 왔는데 관광 수지가. 근데 따져보면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1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평균이 네. 10.4%인데 우린 2.8%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뭐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국가화 하는 것들, 국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일반 기업, 국민들, 관광지의 지역 주민들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솔로 이제 어떤 홀로 여행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 더메스틱은 많이 이제 홀로 여행은 됐지만 이것이 관광 사업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났다는 것 자체는 우리 관광을 전공한 관광에 계신 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사업 중에서 5대 수출 산업으로 꼽히기는 했으나 OECD 선진국들은 약 10%, GDP에서 약 10%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2.8%밖에 못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년 정도 OECD 선진국 중에서 그게 꼴찌더라고요. 꼴찌입니다. 저희가 관광산업이 50,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꼴찌더라고요. 50몇 개국 중에 꼴찌인가요? 우리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네. 관광 관련된 주요 국가들입니다. 네. 예, OECD 국가에서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잘 한다고 했지만 훨씬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료되고 엔데믹이 선포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폭발을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나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 뭐 지금의 이제 그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코로나 지난 3년 동안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돼 있고 북한으로는 북쪽으로 못 가다 보니까. 우리가 국제 관광을 하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항공의 90% 정도가 한 3년 동안 중단되니까 국제 관광은 상당히 어려웠었죠. 대신에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해외 여행객이 연간 2,870만 명이었습니다. 나가는 분이요? 예.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 관광 지출로는 세계 6위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2,870만 명이 해외를 못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연간 내국인의 국내 관광 수요를 연인원으로 약 3억 명을 보거든요. 네. 여기에 2,780만이 국내로 돌면서 이 내수 시장은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거꾸로 지금 이제 그 국제선 항공이 이제 제대로 좀 운항을 하면서 외국인도 좀 꽤 들어오고 있고 내국인이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비하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 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세계 관광기구나 국가 민간 항공기구 이런 데에서 나온 그 예측치를 보면 2024년이 돼야 국제 관광이 이제 2019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그럼 거예요. 내년도네요. 2024년이면. 내년 말이나 그리고 내년 말이 돼도 지금 예전 수준의 국제 관광 수요는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그 세계 경제 포럼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예측치들입니다. 네. 네.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좀 전에 이제 자료를 보면은 1,114%, 그 1,114%라 그러면 10배 넘게 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대비해서 지금 41만 명에서 498만 명, 즉 1,100배니까 11배나 이제 늘어난 거죠. 급증했지만 코로나 이전 2019년도 비해서는 아직 이제 훨씬 아까 2,870만 명에 대비해서는 아직 한참 멀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비교를 할 때 이게 이제 2019년 당시에 국제선 항공이 정상 운행할 때 하고 지금을 비교를 하느냐, 네. 코로나 시기하고 비교하느냐 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2019년 상황하고 비교를 한다면 네, 네. 아직도 해외여행 수요가 다 회복을 못한 겁니다. 네, 요건 이제 코로나 시기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니까 예. 이제 11배나 늘은 거고 다시 그렇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수요를 보면은 510%니까 약 5배 늘었긴 했지만 예. 한참 우리가 호황을 누릴 때 2019년에 비해서는 이제 어림없이 아직은 절반도 회복을 못했다라고 절반은커녕 이제 훨씬 회복을 못했다. 아직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내국인의 해외여행보다 외국인의 방한 관광객 이 부분이 조금 느린데 네. 원래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나가는 게 2,870만이고 들어오는 게 1,500만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1,750만 네. 그러니까 약 1,100만 명 정도가 더 나가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여행보다는 인바운드 외국인의 방한 관광 수요의 어떠한 그 정상화가 조금 늦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숫자로 봐도 이제 여행 수지가 적자였었죠.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아까 6위 수준이라고 했고 전 세계에서는 2,870만 명 나가는 게 아시아에서도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에 이어서 우리가 2위더라고요. 나가는 사람이. 예. 우리보다 인구가 한 2배 반 정도 많은 일본보다도 우리가 많이 나갔었고 예. 인도네시아 약 4만 명 가까이 가고 있는 인도네시아보다도 우리가 훨씬 이제 많이 나가는 기존에도 이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1억 2,500만의 인구인데 연간 약 1,800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2,870만이 나갔잖아요. 네. 1,000만 정도가 더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도 보면은 이제 1억 5천만 정도가 해외를 나간다고 하는데 그 통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홍콩, 마카오로 가는 비중이 약 70%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도 실제 해외여행객은 약 5천만 명 수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보면 그 해외여행 그 관광 쪽으로는 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폭발적으로 이렇게 해외로 나가면서 비용도 굉장히 증가한다 그래요. 여행 경비도.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언제쯤에 그게 제자리를 찾을까요? 저는 이게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저는 이제 관광을 전공하고 이 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은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700만이 들어왔고 2,800이 나갔으면 우리가 1,000만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그 갔다 와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그 관광을 통해서 견문 확대한다는 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직접적으로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왜 우리가 적자일까? 그러니까 적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였냐면은 89년도까지 우리가 흑자였습니다. 89년도에 전 국민 국외여행 자유화가 실시가 됐고
90년도부터 이제 적자가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흑자였고요. 그리고 97년도에 IMF 맞으면서 이제 그때까지 적자였고 98년도, 99년도 2년 흑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행 수지, 관광 수지, 관광 수지 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따져보면 바로 이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외려 관광을 왔을 때랑 우리가 외국으로 국외 관광했을 때랑 똑같은 현상인데 통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하. 어떻게 통계가 잘못됐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외국 나갈 때는 환전을 하든지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합니다. 네. 카드 결제를 하는데 외국인들도 똑같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일본에 가서 디즈니랜드 가기 위해서 디즈니랜드 가기 전에 갈증이 나서 세븐일레븐에서 물을 하나 사 먹었으면 우리는 그 돈을 어떻든 한 원화로 쓰지 못하니까 환전을 해서 엔화로 바꿨든지 카드 결제를 하죠. 그럼 우리는 관광 비용으로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은행에서 이제 환전을 한 상태에 들어오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똑같이 우리나라 경복궁 관광에서 왔다가 갈증이 나서 물 하나 사 먹으면은 우리 내수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관광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관광 사업체에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내수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중국 음식점이 되게 좋다. 내가 짜장면 하나 먹으러 가야지.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관광 식당업이 아니면은 네. 내수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가서 쓰는 비용은 무조건 소비 네. 비용으로 들어가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쓰는 관광객들의 비용은 우리 수입 비용으로 안 들어온다는 네.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우리 교육 지수, 네. 교육 지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 경비가 네. 서비스 지수로 또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 관광 적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통계에서 좀 만들어 줬으면은 네. 좀 더 활성화가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예. 그래서 한번 지금 이제 여행 수지 적자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행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예. 이게 과연 예. 팬데믹 이전처럼 언제쯤에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시간은 이제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작스럽게 관광에 대한 욕구가 분출했기 때문에 이제 아웃바운드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의 이제 업계 자체도 이제 어떻든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가격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이 일어났겠지만 이제 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과다 공급이 일어나면은 가격은 또 정상적으로 찾는데 사실 여행 경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그걸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그리고 어떻든 외부에 나타나는 변수들, 뭐 국제 정세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좀 더 관광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평안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관광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상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왔다 갔다 해서 이게 탄력성이 높은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필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사실 경기가 좀 안 좋으면 좀 덜 가고 좀 좋으면 또 더 이렇게 멀리 가거나 또 관광 여행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한 1, 2년 안에 들어오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요와 함께 정상적으로 곧 돌아올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엔데믹을 맞이해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여행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수요를 이제 우리나라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또 국내 여행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많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부 그리고 관광업계 다 같이 이제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처장님 그 6월달 대한민국 여행하는 달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정을 했죠. 그래서 갖가지 이제 혜택을 주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왔었는데 지원책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이것들이 우리 내수 진작이나 이런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런 정부 정책 중에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뭐 알기 쉬운 것은 뭐 숙박 쿠폰, 할인 쿠폰 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테마파크 입장권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가 그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원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역관광 홍보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내국인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 8월이 해외여행 성수기인데요. 그 6월 달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국내 여행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숙박비의 일부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그 내수 활성화에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5천만이 살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 2,500만이 있고 네. 서울 수도권에서도 도심 지역에 약 2천만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가서 돈을 써줘야
더 어려운 지방 경제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관광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 지방, 지역의 어떠한 어려운 그 내수 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그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아마 저 보면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 전통시장에 가서 썼을 때 소득공제율을 40% 주던 것을 50%까지 상향해서 공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지역 경제까지도 또 소상공인분들 또 경제까지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지역에 가면 비슷비슷한 행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바우처 지급하는 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여행 쿠폰 뭐 이런 거. 근데 바우처나 행사만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예. 예,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뭐를 더 좀 개선해야 될까요? 엊그저께 우리 영양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제 그 옛날 과자의 값 그런 부분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바우처도 중요하지만 관광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정책입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어느 지역을 관광을 한다고 했을 때 지자체끼리 갈등을 해요. 또 기초자치단체끼리. 네. 그러니까 대부분 낙전 효과를 일으키려면 자야 되는 거거든요. 숙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시킬까? 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 달에 이루어지는 행사들 자체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 발생하는 일상 문화보다는 그냥 저녁 문화,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저녁 문화, 제가 좀 이따 다시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문화가 돼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좀 이런 것들도 재밌습니다. 제가 재밌는 수치를 좀 계산했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인바운드 관광객이 외래 관광객 600만 명이고요. 네, 네. 그리고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260만 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 한 또 3분의 1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차이가 나는데 재밌는 거는 2022년도에 그래도 우리가 31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미국인입니다. 네, 네. 참 좀 저는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라고 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인이었고 근데 올해 가장 많이 들어온 관광객은 또 일본 관광객입니다. 네. 그래서 그 2위가 이제 미국 그리고 3위가 중국이고요. 네. 그리고 또 목적지로서 이제 한국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동남아 어딜 가느냐 그러면 한국이 일본이 1등이고 그다음에 네. 중국. 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일본, 한국. 또 미국인은 중국, 일본, 한국. 네, 네. 그리고 태국인이 한국이 1위입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는 이 인트라바운드와 인터바운드를 같이 연결해 놓고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또 중점적으로 가야 될지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우처라고 하는 부분들이 늘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일상에 나타나는 쿠폰처럼 만들어져서 어떤 그 우리가 요새 핸드폰을 보더라도 핸드폰에 우리가 할인 그런 쿠폰 같은 VIP 쿠폰 같은 거 나오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상화 시킨다 그러면은 굉장히 인바운드건 더메스틱이건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네.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하는 걸 좀 이따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보기로 하고요. 예. 그 관광협회나 이런 데서 볼 때는 뭐 천편일률적인 뭐 축제, 지역 축제 뭐 큰 차이 없는 뭐 이런 것들의 단점도 아마 많이 지적되고 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이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들이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광 기능이라는 게 문체부에서만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네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관광에서 보면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한 관광이 약 89%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그러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좀 보다 많은 그 부처가 협력을 해서 들어온다면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전 부처적인 그런 협력, 공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관광 기능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한 부처가 할 수가 없는 네네.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이런 부처 간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그 외국인의 지금 방한 좀 전에 이제 예, 말씀 예. 주셨는데 아, 예. 한국 방문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다시 늘어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코로나19 전과 또 네. 그 이후를 비교했을 때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속도, 숫자 어떻습니까? 속도는 지금 급격하게 이제 아웃바운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인바운드가 지금 사실 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한국이 이제 관광 목적국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경쟁 대상이다, 대만이 경쟁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뭐 어떤 물건을 하나 선택해서 하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관광 목적지의 매력도가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의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광을 진흥시키는데 한 개의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된 부서가 없습니다. 뭐 더군다나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또 가장 또 힘이 또 약한 쪽에 우리 관광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과연 이걸 추진력 있게 동력 있게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갈등입니다. 그런 것들이 힘들고 분명히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또 국가 정책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 아까도 내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가 지자체에서 1995년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지자체가 어쨌든 자체 경제로 살겠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올린 게 축제였습니다. 네, 근데 네. 축제였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축제를 좀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오던가요? 기존에? 옵니다. 오는데 네, 네. 축제가 너무 우후죽순처럼 늘려져 있습니다. 네. 같은 대부분 4월에서 5월 사이, 네. 9월에서 10월 사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빈약하죠. 그러니까 대표 축제를 좀 더 기존에 우리가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에서 대표 축제를 만들어냈는데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정말 전통 문화적 요소도 갖고 있고 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이라고 하는 한국 관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네네. 그 아젠다를 만들 때 누가 주체가 되느냐라는 게 네네. 되게 힘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또 서로 자기 도시락 밥그릇 네네. 싸움이 또 되는 게 그게 사실 우리가 가장 커다란 네네.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바운드 들어오는 그 관광객 숫자를 보면 2012년도에 이제 1,000만 명을 돌파한 뒤로 한 7년여 만에 매년 거의 100만 명씩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렇다가 이제 코로나로 급감을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감한 말씀일 수 있지만 중국의 한한령 이런 것들로 좀 영향이 있다. 이런 있습니다. 분석도 있는데 실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중국 시장은 우리한테는 사실 절대적인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이 달라도 관광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이념의 벽을 허물었는데 네네. 또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제 뭐 대체 시장도 좀 만들긴 해야 되겠지만 중국 시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사실 중국 시장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저희는 먹고 살만 합니다.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뭐 네. 아웃바운드는 우리가 원해서 가지만 인바운드는 중국 시장만 우리가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실 10분의 1만 와도 1억이 넘는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1억만 우리가 지금 2,700만밖에 안 오는데 10분의 1인데 100분의 1만 와도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사실 관광이 또 정치를 회복시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여행 산업, 이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행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나가서 쓰는 거는 기존의 코로나 전을 100으로 했을 때 75% 정도까지를 회복해서 쓰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쓰는 거는 그 소위 말하는 단가에 있어서 절반 정도밖에 아직 회복을 못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외국인들은 한국 와서 더 많은 돈을 쓰지 않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 통계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씀씀이 이런 부분들도 한국은행 통계나 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국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 아랍 쪽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인당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호텔들 지금 보면 서울 시내 중구 관내의 호텔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쪽 호텔들의 객실료가 여행업계에서 볼 때는 2019년 코로나 이전과 비해서 약 2배, 호텔업계에서 볼 때는 1.5배에서 1.7배가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투숙률은 아주 높고 그리고 외국인 투숙률이 호텔에 따라서 80%, 90%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숫자는 좀 적고 뭐 이렇게 좀 보이지만은
일인당 소비액이 더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거 이제 전반적인 통계를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중간 통계 가지고서 다 그걸 분석할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뭐 코로나 이전 아까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는 가는 단체 관광 금지령을 내린 게 2016년에 제한적으로 했다가 2017년부터 완전히 금지를 해서 어떻게 보면 8년째 지금 금지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 금지 내령을 내리기 전에 중국 관광객들의 그 어떤 그 덤핑이라든가 어떤 저가 저질 관광 이런 게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은 이제 개별 관광객으로 들어오면서 훨씬 더 고급 수요의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높은 고급 손님들, 예. 실제 또 그런 방향으로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해야 되겠네요, 업계에서도.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2021년 7월에 UNA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객단가가 되는 그런 어느 그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싸구려 관광이 아니라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시 이제 인바운드로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기점으로 정부에서도 6월 우리나라 이제 여행하는 달로 지정하기도 했고 또 2023년, 2024년을 한국 방문해로 지정을 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관광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컬처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상태에서 이런 한국 방문의 해 이런 것들을 지정하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 관광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 사실 이렇게 선방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볼거리, 즐길거리, 뭐 배울거리 그리고 편한 나라, 뭐 이 비자도 편하고 이렇게 편한 나라가 된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제 국외 관광, 해외 관광, 우리나라 이제 인바운드 관광을 하면서 80개 이제 기업이나 협회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나서서 이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비자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이 인증 절차를 우리가 좀 더 간소화하고 단순화시켰고요. 그리고 또 하나 K라고 하는 K컬처라는 것을 통해서 관광, 뭐 숙박, 교통, 쇼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K 이벤트를 통해서 드림 콘서트라든가 이제 메가 이벤트가 사실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외국인들한테 단기 체류나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컨텐츠가 저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식이라든가 K컬처 그리고 어떤 우리의 문화 수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인바운드가 우선 잘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내 내수도 우리가 이제 양적 관광에서 이제 질적 수준 높은 관광에서 우리나라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관광은 저는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예. 가수 싸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부산 엑스포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어떤 관광객들을 선 유치하고 이런 효과들을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인가요? 그때 청사초롱을 들고 처음 대통령께서 관광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이었습니다. 네. 1994년도에 최초로 한국 방문회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 2002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하실 때 그걸 하면서 한국 방문회 하면서 이제 청사초롱 들고서 한국 광고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것 자체도 사실 정치인보다는 연예인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연예인들이 훨씬 더 이 습득 효과가 좋거든요. 뭐 BTS라든가 이런 뭐 싸이 같은 경우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 간접적인 관광 홍보,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 홍보를 꼭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국가라고 하는 국가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관광이 살고요. 그래야만 이 관광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 수지가 GDP의 10% 이상을 넘어가는 그래서 외국에서 정말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제 스위스, 스페인, 스위스 그런 국가들이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정책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체되는 부서를 좀 더 정확하게
데피니션 해줬으면은 네. 훨씬 더 우리 관광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의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아마 관광 산업까지 직간접으로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이제 세계 한국 방문의 해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도 노력하지만 업계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에 있어서. 지금 뭐 새로운 것보다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떤 관광 정책을 해서 효과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관광객의 지금 입국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인바운드 외국인 방한 관광객 역사를 보면 2012년까지 일본이 줄곧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 방한 관광에서 1위를 차지한 게 약 4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중단돼 있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에서 수학여행단들도 하반기에 많은 예약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일본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예약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일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업계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업계에서는 좀 이런 부분입니다. 한 12년 동안 일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러한 일본 관광객을 상대하던 여행사라든가 그러한 관광 통역 안내사들이 조금 그러니까 교육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시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네.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안내에 대한 부분, 그런 그 통역 안내사 아니면 안내 체계, 그다음에 이제 물론 요즘에는 개별 관광객으로 많이 들어오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관광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일본 시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일본 시장을 말씀 주셨는데요. 외국 여행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약 60% 정도가 한국을 갈 것이냐, 일본을 갈 것이냐 이렇게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2011년 이후에 일본이 관광대국을 선포하면서 여행 산업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만 놓고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일본이 지금 한국에 비해서 외국인들을 4배 이상 더 유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과 한국, 과연 우리가 201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을 앞서고 있었는데 네. 역전당한 이유와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역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린 일본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섰고요. 네네. 우리는 민간만 했습니다. 아하. 그게 일본과의 차이입니다. 사실 일본은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인바운드가 일본 관광객이 왔을 때가 2012년도 독도 방문의 해를 끝으로 해서 일본 방문객에서 이제 중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한국을 이기겠다. 네. 근데 일본이 훨씬 더 컨텐츠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기존에 한국의 어떤 그런 이 매력적인 그 포인트들이 많이 이제 외국인들한테 호소가 됐는데 그때부터 일본이 사실 우리를 경쟁 상대로 삼은 거죠. 경쟁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을 저는 뭘로 봤냐? 국가가 나서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아베 정부 때 아예 예. 대놓고 국가 관광 산업이 미래 산업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베 노프상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 거죠. 네. 그거를 사실 근데 대한민국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관광진흥 전략회의라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있었고 예. 지금 총리실 산하에 관광진흥 전략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75년도에 관광기본법에 제15제 국가관광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관광 전략회의가 또 생겼습니다. 네네. 16조로.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략회의가 생겼는데 기존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대통령실에 있던 거를 이제 총리실로 이관을 그때도 했었죠, 지금. 그때도 저 국무총리실을 네.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으니까 그때 75년도에도요. 근데 사실 그게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역대 어떤 정치로 좀 하시는 분들이 관광을 아베처럼 한번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말로는 하겠다라고 했지만 행동이 하나도 안 보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관광 체감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어렵습니다. 거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체감하는 게. 체감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네. 관광이 뭐 우리가 혜택받는 사업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관광기본법에도 국민관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국민관광이라는 단어가 93년도까지 사용을 했고 지금도 국민관광이라는 단어가 관광기본법에 관광의 헌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역량이 하나도 발휘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일본에서 이제 진짜 아베 정부에서 지방 소멸까지를 계산하면서 미래 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선포를 했던 걸로 제가 봤는데 예. 한국 정부에서 그럼 어떤 부분을 일본과 경쟁할 때 그런 걸 벤치마킹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일본의 친절성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의 요칸이 뭐 잘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한옥 문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옥을 우리의 모습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 철저하게 일본의 서비스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의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양식의 서비스를 줍니다. 서양인에 맞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맞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의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안동 화해마을 같은 곳을 가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평민들이 양반을 가지고 좀 이렇게 풍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맞는 그런 어떤 이 마을 그러니까 탈춤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외국의 어떤 종속되는 개념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뭐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외화가 벌어가 들으니까 외국인들에 맞춰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그리고 한국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저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는데요. 네. 일본은 2013년 아마 이전에는 도리어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좀 장려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예전에도 보면 비짓 월드 캠페인, 해외로 많이 나가서 써주자. 왜냐하면 일본에서 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많이 수출을 하니까 네. 관광 소비를 해서 하자 하는 비짓 월드 캠페인과 그다음에 일본에 오라는 비짓 재팬 캠페인 두 개가 항상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일본에는 관광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관광 시설들을 많이 해놨는데 일본의 인구 구조를 보니까 노령화가 되고 지방의 인구가 소멸로 되니까 그 수많은 관광지가 공급된 관광지가 비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광입국 추진 기본법을 만들 때 거기 입법 제한서에 그게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이것을 지금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한국, 뭐 중국 이런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메꾸자 이런 큰 틀에서의 정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엔저 효과 얘기하는데 2013년 아베노미क्스의 핵심이 엔저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개가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봅니다. 네. 현장 전문가시니까 아까 이제 부산 엑스포 효과, 기대 효과 이런 거를 이제 여쭤봤는데 현장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 엑스포 이런 거를 지금부터 이제 2030년 대비해서 계속 홍보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계속적인 홍보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효과도 그렇지만은 뭐 엑스포의 효과는 크죠. 과거에 여수 엑스포의 효과도 컸고요. 그래서 여수 엑스포가 그 당시에 없었다면 지금의 여수 관광이나 이런 것도 없었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해 11월에서 12월에 개최지 선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라도 이 부산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업계에서는 좀 여기에 힘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네. 부산 엑스포 꼭 지금 온 국민의 그 정성을 다 기울이고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싸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한다고 하는데 개최국으로 선정되고 또 그게 지속적으로 홍보되면서 관광 수요 흡수를 하는 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고민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서울에서 80% 이상을 보낸다고 합니다. 서울과 제주 등지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다른 지방은 거의 미미하게 이렇게 방문을 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보실 때 서울과 제주 이렇게 집중되는 거에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또 기대 효과가 그만큼 못 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이 국제 관광객이라는 것은
그 해당 방문 목적지의 수도를 네. 보통 방문합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가면 파리를 들어가고 영국을 가면 런던을 들어가지 지방 소도시는 원래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서울 수도권으로 좀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방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관광 인프라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서울로 오면 인천공항부터 서울 시내로 들어올 때 지하철이라든가 공항철도라든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언어라든가 무슨 이제 교통카드 이런 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만 딱 벗어나면 네.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이동하거나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방에도 이러한 그 수용태세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것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많이 와야 또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아마 여러 고민들인데 일단은 지금은 서울부터 회복을 해놓고 네, 네. 이 서울에 있는 관광객을 어떻게 지방으로 보낼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때 네. 외국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네. 이것을 찾아서 보완한다면 네. 지방에 그 아주 좋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아쉽다는 측면을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아마 예. 일본에서도 그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지방까지 유치하기 위해서 22개의 공항을 전국에 걸쳐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을 보면 바둑판 모양, 격자 무늬로 이 모양으로 이게 돼 있어서 인천공항에서 전국으로 가는데 아니 서울에서 말하자면은 광주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뭐 부산까지도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데는 그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워낙 길다 보니까 공항을 많이 만들어서 해결을 하지만 우리는 좀 이게 좀 교통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일본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관광 산업 지금 폭발적으로 해외 관광 등이 늘고 있는 시점을 맞이해서 깊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우리 국내 관광객들의 지방 분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들이 마지막으로 필요하겠습니까? 국내 관광객도 지방으로 좀 더 분산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좀 지방으로 더 보내기 위한 그런 방편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지자체가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을 맞아들이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가 뭐 K컬처 이런 것들도 아주 지금 뜨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BTS 아미 때문에 서울에 지금 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의 관광 자원과 연계를 시켜서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본격적인 해외 관광 그리고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관광 수요 이런 시점에 관광 산업 활성화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왕 불이 붙은 관광 산업에 있어서 제대로 내수도 진작이 되고 또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업계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 국민 모두가 촉각을 세우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무한전쟁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